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윤 대통령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예. 어제 밤에 대통령실에서 갑작스럽게 발표를 예. 해서 오늘 오전에 이제 굉장히 좀 화제가 예,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뭐 저희가 어제 전해드릴 때만 하더라도 11월 중순 이후에 예. 11월 하순이나 돼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었는데 어제 밤에 입장이 급격하게 변화가 됐습니다. 예. 오는 7일, 그러니까 목요일에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들과 자유 질의응답을 하고 여기서 이제 제기되는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예. 전망이다라는 게 오늘 대통령실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번 회견에는 그래서 별도의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뭐 질문의 어떤 분야라든지 개수 등에도 제한 없이 다양한 질문에 답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지난 5월하고 이제 8월에 있었던 뭐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 때랑 비교를 해봤을 예. 때 그때는 좀 형식적으로 일단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20여 분 이상 뭐 지난 8월에 이제 50여 분 예. 정도를 국정 성과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제 담화를 진행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기자들이 있는 브리핑룸으로 이동을 해서 그 뒤에 뭐 정치, 외교, 사회, 경제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져서 이제 질문 답변을 받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은데도 뭐 충분한 시간을 뭐 할애를 못했다라거나 이제 질문 답변이 이어지면서 좀 깊이 있는 어떤 질의응답으로는 연결되지 못했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뭐 이번에 이제 진행한다고 하는 형식이라면은 그보다 조금 더 한 발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이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왜 갑자기 이렇게 당겼을까? 어제 낮에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끌 것 같이 또 시간을 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그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일단 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뭐 다자 외교 일정 같은 것들이 11월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이제 소화를 하고 나서 이번 달 말에 이제 그렇습니다. 회견을 하는 것. 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면담을 갖고 가급적 국민 소통 기회를 좀 일찍 가져달라라는 취지의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대통령실 참모진이랑 같이 논의를 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번 회견을 좀 일찍 당기기로 예. 뭐 결정을 했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기자들이 따라붙어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대통령이 고심하다가 밤에 7일 대국민 담화 겸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최종 결심한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이제 예. 본인이 어제 만나서 이 면담 때 건의한 것까지 좀 반영이 된 것 같다. 뭐 이런 예. 식의 설명이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제가 혼자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 한동훈 대표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나는 네. 추경호 원내대표의 조언을 들은 것이다. 이런 어떤 내색을 하고 싶었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뭐 예.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는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한동훈 대표한테 등 떠밀려서 뭐 하는 게 아니고 기자회견을 열거나 그걸 당기거나 뭐 예. 내용을 바꾸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걸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기자들하고 만날 예. 때마다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내가 면담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그 뒤에 이제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 느낌 맞죠?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이철규 의원 신윤계 대표적인 인사인데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 당 내의 여러 목소리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어떤 기자회견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을 거다. 예. 그래서 차라리 좀 당기는 게 낫다라고 판단했을 거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의 어제 요구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해서 예. 뭐 사과 같은 거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런 요구가 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굳이 강조를 했습니다. 예. 뭐 그 부분을 대통령실이나 혹은 친윤계 쪽에서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민감하게 같습니다.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딱 봐도. 그 반대로 이제 친한계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어제 강하게 나갔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인식을 하고 예. 그래서 이 당기게 된 것이다라고 이제 또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당연히. 서로 이제 예. 공치사를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건요. 한동훈 대표가 좀 강하게 얘기했죠. 네. 그럼 그래.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당대표니까요. 네. 그 말을 듣고 깊은 고심 끝에 하기로 했다고 좀 화끈하게 받으면 국민이 보기엔 약간 더 나아 보일 텐데 약간 속 좁아 보이는 상황을 계속 연출해야 될까 이런 의무심이 들면서요. 뭐 사실 지금 예. 말씀하신 그 대목이 통상적인 당정 관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오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당에서 혹은 뭐 당 대표가 직접 충심으로 건의를 하는 모양을 맞추고
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대통령실에서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걸 이제 시원하게 수용하는 그림을 맞추는 거. 그래야지만 이제 양쪽에 다 좋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 문법을 따르게 마련인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문법을 파괴한다. 예. 뭐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좋은 뭐 그런 의미에서 있나요? 예. 제가 얼른 생각은 안 나는데 뭐 그런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방식에서도 이제 정치 문법을 이제 파괴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오늘 이제 오후에 문화일보하고 통화해서 그 내용을 좀 전달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7일에 있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또 어떤 내용을 뭐 발언을 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이를테면 이런 대목입니다. 김 여사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과는 아닌가요, 또? 그러니까 사과의 수위라든지 구체적인 문구는 대통령께서 직접 고민하실 것이다라고 덧붙였는데 그게 이제 국민들이 인식할 때 사과로 받아들일 것인지 혹은 뭐 지난 2월에 있었던 KBS하고의 이제 대담에서 있었던 것처럼 뭐 디올백 논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박절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라는 표현 그게 나중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덧붙이는 설명으로는 일종의 사과라고 했었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거든요. 뭐 이번에도 대통령이 수위를 조절하는 어떤 사과 비슷한 것을 했는데 그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사과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부작용이 훨씬 클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게 전개된다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월 그리고 8월의 기자간담회 때도 대통령실에서 기대했던 효과보다 오히려 이제 역작용이 컸었고 그렇습니다. 2월에 있었던 이제 KBS하고의 대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논란을 꺼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불길을 키웠던 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뭐 이번에도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서는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은 뭐 여권에서도 나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관련해 가지고 여권의 인사들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제한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앞으로 외교 의전 이외에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은 일절 없을 것이라는 점을 밝힐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밝힐 걸로 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사실 지금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지금처럼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새로 밝힐 필요도 없고 사실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면담했을 때 대통령이 전달했다고 하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외교나 의전 이외의 대외 활동은 없을 건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게 대통령의 당시 설명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은 기존의 대통령실이 밝혔던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11월 중순 이후에 설치를 해서 대외 활동은 주로 이제 외교나 의전 쪽에 이제 집중하겠다라고 했었던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라서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었던 대외 활동에 대한 전면 중단 하고도 좀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대외 활동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책임져야 되는 그 논란들에 대해서 뭐 특검 수용이라든지 혹은 이제 검찰 수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책임을 지는 태도 이것과 또 거리가 있는 거라서 이런 입장이라면 과연 대통령 담화가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조금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아까 임 작가 잠깐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저번과 비슷하다면 이건 정말 안 하는 못하는 걸 넘어서 국민의 분노를 더욱 촉발시킬 텐데요. 어떻게 달라질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비슷한 답변인 건데 이철규 의원의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그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뭐 기대감을 좀 비추긴 했습니다. 대통령이 눈이 올 때 빗자루로 쓸기보다는 장비로 한꺼번에 제설하는 스타일이다라고 설명을 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좀 시원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사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제 그 등 떠밀려서 하는 것처럼 하는 인적 쇄신은 하지 않을 것이다 강조를 했거든요. 대통령실 관계자도 오늘 문화일보하고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인위적인 그리고 또 국면 전환용 인적 쇄신은 없다라고 또 못을 박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통령실이 그동안 강조해왔었던 인위적인 인적 쇄신은 없다. 국면 전환용 인적 쇄신은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라서 그럼 대통령도 7일에 있을 기자회견에서 비슷한 입장을 유지할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권에서 요구하는 게 이제 수용 안 되는 그림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임 작가가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요.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크게 뭐가 나아질까 하는 어떤 불안감, 의구심 이런 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론이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이 기존의
국정 어떤 기조를 좀 바꾸고 예. 국민 여론이 이제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걸 텐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혹은 친윤계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기존 입장의 반복에 가까워가지고요. 예. 뭐 앞으로 이제 기간이 한 이틀 정도는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그 어떤 수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요. 네. 국민들이 받아들일 정도가 되려면 뭐 특검의 전면적인 수용이랄까 혹은 정말 전면적인 사과 이후에 특검의 수용 뭐 이 정도가 아니면 국민들이 끄덕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예. 사실 이제 오늘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여권 내부에서도 이제 비슷한 사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거론하는 인사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거는 이제 저도 들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시기거든요. 2016년 10월에서 11월에 걸친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국민들 앞에 이제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예. 되돌릴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다라고 그 당시 이제 친박 출신 인사들도 나중에 이제 반성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국면마다 좀 실기를 한 측면이 있다. 미적지근하게 반응해서 국민 분노는 그 단계별로 높아졌고요. 그렇습니다. 예. 뭐 대통령이 직접 뭐 대국민 담화를 하거나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이제 종합해본 적어도 3번 이상이 있었는데 예. 그때마다 뭐 녹화 방식으로 이제 한다든지 예. 혹은 나와서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는다든지 사과가 좀 미지근하다든지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역풍을 키웠던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 뭐 기자회견이 혹시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당 내부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예.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기자들이 이제 따라붙어서 물어보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돼야 된다라고 예. 했고 제가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이제 선을 그었다라고 네.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한동훈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인적 쇄신이라는 거는 원래 인위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만큼 해야 이번 된다는 얘긴데요. 계기를 통해서 예.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건데 과연 여기에 이제 걸맞는 기대에 걸맞는 내용을 대통령이 발표를 할 것인가 뭐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친한계 쪽에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자화자찬 같은 메시지는 안 된다. 네. 왜냐면 지난 5월 기자간담회나 혹은 8월 기자간담회 때도 앞에 나왔던 게 정부에 이제 했었던 일에 대한 자화자찬이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예.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고 국민한테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대통령의 담화도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켰는데 그때도 의료 대란이 한창 민심을 악화시키고 있을 예. 때 대통령이 나와서 똑같은 입장을 반복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제 민심에 역풍이 불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지켜봐야 돼. 여러 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정말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기자회견 형식도 네. 좀 지난번하고 뭐냐면 기자가 하나를 딱 물어보면 대통령 한마디 하고 뚝 끊기는 네. 의문은 산더미 같이 남아 있는데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예. 재질문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예. 때문에 이제 생기는 문제인 건데요. 근데 오늘 그거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 취재한 기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예.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뭐 발언 시간이라든지 뭐 제한 시간이라든지 어떤 뭐 칸막이 그러니까 뭐 이슈별 주제별 칸막이 같은 건 따로 두지 않지만 예. 기자들한테 이제 반복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그러면 입장이더라고요. 마찬가지 상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뭐냐면 한 가지 주제를 물어보면 네. 대통령이 대답을 하시면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의문들이 대답을 하면 할수록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꼬리를 밀고 질문이 이어져야지 국민들의 어떤 궁금증이 해소될 텐데 네네. 한 가지 분야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대통령이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 대답을 하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버리면 그렇죠. 결국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사실상 그렇게 반복될 되면 이제 대통령의 해명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예. 때문에 왜냐하면 1차적인 질문들은 대통령실에서도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준비된 답변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재질문에 의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을 때 이제 대통령의 진짜 본심이나 혹은 진짜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거라 그 부분이 중요할 텐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이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한테 이제 그 제 후배가 한 명 있어서 이제 예. 물어봤는데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제 기자실에서도 여러 갈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일부 그 집단 뭐 혹은 이제 일부 이제 친한 기자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이제 스크럼을 짜는 뭐 좀 구상도 있다고 합니다. 예. 뭐 그게 이제 한 명씩 질문을 받더라도 다음에 질문을 할 기회를 얻은 기자가 이어받아서 앞에 질문을 이제 예. 이어받아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예. 그게 이제 모든 대통령실 기자들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뭐 회사의 사정이 또 다르고 예. 뭐 기자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기자회견들에 비해서 기자들의 좀
어떤 접근 방식이나 태도가 다소는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연이은 질문을 할 기자들이 뭐 숫자가 좀 확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기존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했습니다. 정말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또 현장에 가봐야 아는 예. 문제니까요. 그 기자회견의 룰이란 것도 또 일방적으로 어떤 지목을 하지 않습니까? 기자를. 결과적으로 MBC 기자는 한 번도 지목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비판적인- 한겨레 기자 같은 경우도 이제 발언권을 거의 못 그렇습니다. 얻고요. 비판적인 질문을 할 게 분명한 어떤 기자들은 쏙 빼놓고 하는 그런 상황도 또 다시 되풀이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난 8월 기자회견 때도 주로 이제 보수 언론들 혹은 뭐 그렇습니다. 경제지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입장을 많이 대변하다 보니까 끼워 맞추기로 약간 진보적 언론 하나 끼워 넣었다가 그때 또 이제 경향신문 기자 정도 이제 들어갔었고요. 정말 MBC 기자 질문하는 모습 한번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좀 다양한 그 원칙을 갖고 있는 기자들한테 다양한 질문 그렇습니다. 기회가 좀 가야 그래야 좀 풍성한 기자회견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변이나 이런 분들이 누가 질문할지 속아내는 과정에서 네. 의도를 가지고 속아내는 모습은 다시 좀 안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지금 사실 지적하신 네. 그 부분인데 대변인이나 혹은 뭐 춘추관장이나 이런 인사들이 질문자를 이제 선정을 하다 보면 대부분 기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기자가 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궁금해하고 어떤 성향을 예. 갖고 있다는 걸 파악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자를 선정할 때 그런 게 이제 개입할 여지가 좀 더 높은데 물론 뭐 대통령도 기자들하고 이제 교류를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그게 좀 덜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자들은 이제 수백 명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하는 쪽이 조금 더 그런 돌출 변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긴 합니다. 뭐 예.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지명을 뭐 대변인이 하건 대통령이 하건 비판적인 질문을 할 굉장히 아픈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반드시 섞어야 되죠. 제대로 된 기자회견이라면.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예. 어떻게 보면 그래야 오히려 이제 정부나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민들한테 더 소상히 이제 그렇습니다. 전달할 기회가 생기는 거기도 하니까요. 그게 정상적인 기자회견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친한 갈등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친윤계와 친한계가 지금 이제 이 사안을 놓고 계속 갈등하는 반면에 네. 총구가 바깥쪽으로 향할 때는 이제 일치된 목소리를 좀 내고 있다라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제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을 향할 때가 그렇습니다. 한 목소리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책임은 당시 이준석 당대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1일 그 경남 창원 성산지구의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후보 공천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당시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데 오늘 친윤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2022년 당시 당 대표는 이준석이었고 이 대표와 명태균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한테 따질 건 따져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친윤 한계인 박정은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는 공관위에서 알아서 한 것이라고 하는데 공천장에 자기 이름 찍히는데 이 대표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놔둘 사람이냐 분명히 개입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 의원은 직접 겨냥을 했습니다. 물론 또 이준석 의원 본인도 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말이 좀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동안에 공천관리위원회하고 내가 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뭐 그때그때 조금씩 얘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공세를 받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지금 이제 미국에 가 있는데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국회의장 모시고 해외 출장을 왔는데 11월 5일부터 이제 14일까지 G20 국회의장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갔는데 내가 떠나자마자 이때다 싶어서 국민의힘 원균팀과 선조팀이 힘을 합쳐서 모든 걸 이준석 탓으로 돌리고 있다. 대통령실의 말미잘보다 못한 대응이 당으로 옮겨갔나 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선조팀, 원균팀은 이제 친한계가 이제 선조팀이고요. 원균팀이 이제 친윤계가 선조팀이고 친한계가 이제 원균팀이 되는. 원균팀이죠. 뭐 얼마 전에 이제 이준석 의원 본인이 이제 얘기했었던 그 비유를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서 잠깐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원균계와 선조계. 네, 원균팀, 선조팀이라고 이제 이준석 의원이 비유를 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선조가 아무리 시기심 가득한 우둔한 군주였어도 7천량 해전에서 대패한 원균을 다시 등용하지는 않았다고 했었던 이준석 대표의 이런 비유는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진다. 라고 이준석 의원을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거지로 내쫓은 이준석 대표는 대선 지선에서 2번이나 이겼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선조보다 더 우둔한 사람들이다. 반성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왜 이런 얘기를 한 거냐면
지난 총선에서 참패를 했었던 한동훈 대표를 다시 대표로 기용한 게 문제 아니냐. 예.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이준석 의원의 말에 편을 드는 뭐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발언을 예측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이 명태균 씨 또 다른 녹취 공개했죠. 네, 오늘 녹취 파일 3건을 공개를 했는데요. 공개된 녹취 파일에 담긴 내용을 보면 내가 윤상현이 제일 친한 함성득이한테 내가 시켰지라고 말하는 명태균 씨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매우 가까운 걸로 알려진 함성득 교수 그리고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 당시 공천관리위원장하고 관련해 가지고 명태균 씨가 뭔가를 시키고 주고받은 그런 관계였다라는 얘기인데요. 2021년 8월 15일 경에는 명태균 씨가 지인하고 대화를 하면서 윤상현 의원을 당시 윤석열 예비 후보 캠프에 합류시켜 달라라고 윤 대통령 지인인 함성득 교수한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의 청탁을 함성득 교수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한테 전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녹취 파일에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또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이제 미륵보살, 부처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걸 본인을 지칭하면서 명태균 씨가 자신을 향해 미륵보살 부처라고 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서 내가 윤상인이 제일 친한 함성득이한테 내가 시켰지. 함성득이 내보고는 미륵보살이라고 하니까. 미륵보살이라고 합니다. 그 대통령 만들고 김영삼, 김대중 했때 그런 사람들이 내보고 선생님 같으신 분이 어떻게 지금 나왔냐고. 서울 사람들은 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를 경쟁 상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너를 그냥 부처로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니까. 나는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예지력이 있어서 미래를 보는 건데. 자, 본인이 주변에서 이제 미륵보살이라고 불러준다. 그리고 부처 수준이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뭐 지금 이제 맥락으로 봤을 때는 서울 사람들이라는 게 아마 이제 서울의 정치권 여의도 인사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2022년 4월 초순에 했었던 지인과의 대화니까요.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본인의 어떤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뒤에 들으셨던 예지력과 관련된 부분, 미래를 보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2022년 4월 그 하순에 했었던 얘기인데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나눈 대화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만큼 본인이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 상당히 고평가를 받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공천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에 이제 윤상현 당시 뭐 공천관리위원장이 등장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 그 당시에 나는 명태균 씨에게 무슨 청탁을 받는 적도 없고 공천에 이 사람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미친 적도 없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녹취를 통해 민주당이 이제 반박하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정도의 어떤 자부심이 나오려면 어떤 자기가 이 판을 움직인다는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요. 판을 움직였다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강한 더 확신이 있었던 것 같고. 그 확신은 적어도 어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관련해서 맥락이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A 씨, 그러니까 지인 A 씨한테 사모님은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했지라고 A 씨가 명태균 씨한테 물어봤더니 예라고 답변을 한 뒤에 나중에 저녁에 함성득이 가서 막 난리를 치겠지? 자기 친구니까.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한테 가서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A 씨가 함성득 교수도 어찌 보면 뒷북 맞은 거지라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나섰으니까 함성득 교수가 나설 필요 없는데 뒷북 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윤상현이 가서 또 울고불고 난리 치겠지. 내보고 개 땡땡이라고 카더라. 이 땡땡이가 땡땡땡땡 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기를 갖다가 공심위원장을 시켜놨는데 참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까지? 시켜줬는데 말을 안 들어줬다. 이런 취지의 대화인 걸로 보입니다. 꽉 채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